내가 메스를 놓아버린 그날, 나는 내 영혼도 함께 놓아버렸다. 그때부터 병원 복도는 끝없이 길고 긴 회색의 길일 뿐이었고, 나는 그 길을 걷는 감정 없는 유령에 불과했다. 부러진 날개를 가진 불사조의 불꽃 같은 눈빛으로.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김민준 박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오전 5시 정각, 칼날처럼 날카로운 알람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소음은 단 3초를 넘기지 못했다. 그의 손이 반사적으로 뻗어나와 알람을 껐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천장을 응시했다. 무채색의 천장, 그의 삶처럼 아무런 무늬도, 색깔도 없는 공간이었다. 그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몸을 일으켜 침구를 정리했다. 군대 시절부터 이어진 습관이었다. 각 잡힌 이불과 베개는 그의 통제된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욕실의 거울에 비친 68세 남자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깊게 팬 주름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었지만 그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한때 그 눈은 생명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으로 빛났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형외과 서전 중 한 명으로 불리던 시절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게 식은 잿더미 같았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똑같았다. 구운 식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설탕 없는 블랙커피 한 잔.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동이 트는 새벽의 풍경은 그의 마음에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그는 설거지를 하고 어제와 똑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그가 일하는 재활치료센터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곳이었다. 한때 국내 최고라 불리던 대학병원의 화려한 수술실을 떠나 이곳으로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동료들은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명예와 부를 모두 버리고 왜 이런 변두리로 왔냐고 물었다. 그는 그저 쉬고 싶어서 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도망친 것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한 환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메스를 잡을 수 없다는 공포로부터 재활치료실의 아침은 소독약 냄새와 기계 소리, 그리고 환자들의 나직한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준은 흰 가운을 입는 순간 개인 김민준을 지우고 의사 김민준으로 변신했다. 그는 환자들을 기계적으로 대했다. 정확한 각도, 정해진 횟수,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평가. 그의 치료에는 어떤 온기도, 감정적 교류도 없었다. 그는 그저 망가진 신체의 일부를 수리하는 기술자처럼 행동했다. 환자들은 그를 얼음 박사라고 불렀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 앞에서는 아무도 불평하지 못했다. 박사님, 오늘 새로 오신 환자분입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내밀며 말했다. 민주는 무심코 차트를 받아들었다. 이수연, 68세. 좌측 편마비. 전직 발레리나. 발레리나라는 단어에서 그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 하얀 튀튀를 입고 무대 위를 우아하게 날아오르는 젊은 여성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상념이었다.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차트를 넘겼다. 또 한 명의 고장난 몸일 뿐이었다. 그가 이수연을 처음 본 것은 창가 쪽이었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에 앙상한 겨울나무를 보고 있었다. 60대 후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와 기품 있는 옆모습,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에서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신에서는
접근을 거부하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수연 환자분,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간호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환자분, 김민준 박사님이세요. 오늘부터 치료 담당해 주실 거예요.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민준은 그 눈빛과 마주쳤다. 그것은 절망이나 체념의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그녀는 온몸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다. 민준은 개의치 않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을 이었다. 김민준입니다. 오늘부터 환자분의 재활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간단한 근력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자,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보시겠어요? 이수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민준을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하얀 가운, 단정한 넥타이, 감정 없는 얼굴.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으로 보였다. 환자분,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재활은 환자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짜증이 섞였다. 그는 자신의 정해진 루틴이 방해받는 것을 싫어했다. 그때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악기처럼 메마르고 갈라져 있었다. 의지라.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의지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입에 담지. 차가운 조소가 그녀의 입가에 걸렸다.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봤지만 첫 대면부터 이렇게 나를 세우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고 말했다. 저는 환자분을 돕기 위해 여기 있는 겁니다. 과거는 잊고 현재의 몸 상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잊으라고 그녀가 기가 막히다는 듯 되물었다. 내 평생을 바친 무대를, 내 삶 자체였던 춤을 잊으라고 의사 양반.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지워버리라고 말하는 모양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특히 인생을 지워버린다는 말은 10년 넘게 그를 괴롭혀온 악몽을 건드렸다. 수술대 위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던 젊은 환자의 얼굴, 절규하던 보호자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날의 치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수연은 그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았고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자극하지 않고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성가시고 귀찮은 환자.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으려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눈빛. 그것은 민준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이수연의 과거 공연 영상을 찾아보았다. 흑백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그녀는 무대 위를 나는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웠다. 그 눈부신 모습과 현재 휠체어에 앉아 세상을 향해 가시를 세운 그녀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민주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 태우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는 한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닌 상처 입은 하나의 이야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 시작은 불쾌하고 껄끄러웠지만 김민준 박사의 멈춰 있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수연에게 아침은 형벌과도 같았다. 밤사이 꿈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무대 위에 프리마돈나였다. 관객의 환호 속에서 힘차게 도약하고
우아하게 회전하며 음악과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동틀녘에 희미한 빛이 병실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꿈은 산산조각 나고 현실의 무게가 쇠사슬처럼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왼쪽 몸. 그것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감각이 무딘 살덩이, 그녀의 의지를 배신하는 낯선 이물질.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녀는 이 낯선 동반자와의 끔찍한 동거를 다시 확인해야 했다. 오른손으로 왼쪽 팔을 들어 올리면 마치 다른 사람의 팔처럼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발가락을 움직여보려 애썼지만 뇌에서 보낸 신호는 끊어진 전선처럼 중간에서 길을 잃었다. 이 무력감은 그녀의 자존심을 좀먹는 독이었다. 평생을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수만 시간의 연습을 통해 근육 하나하나, 관절 마디마디를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몸은 그녀의 언어였고 춤은 그녀의 영혼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혼자서 옷을 입는 것조차 버거웠다. 간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마저 힘든 신세가 되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지독한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다. 식사하셔야죠. 이수연님, 간호사가 가져다 준 병원 밥은 늘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맛이 없었다. 젊은 시절 혹독한 체중 관리를 위해 풀만 먹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때는 목표가 있었다. 최고의 무대를 위한 자발적인 고행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맛없는 식사는 그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무일 뿐이었다. 재활치료실로 향하는 시간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다. 어제 만났던 그 얼음 같은 의사, 김민준, 그의 눈빛을 떠올리면 속에서부터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를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할 기계 부품처럼 대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연민이나 이해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분석과 평가뿐. 과거는 잊으라는 그의 말은 폭력과도 같았다.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잊는다는 것은 곧 이수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저항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의 논리를 비웃고 그의 세계에 균열을 내는 것. 오늘도 치료실에서 마주한 김민주는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로 차트를 확인하고 기계적으로 말했다. 어제 못다한 근력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 공을 꽉 쥐어보세요. 수연은 그가 내민 빨간 고무공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환자분,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져서 뭘 하지, 수연이 비꼬는 투로 대꾸했다. 다시 발레라도 하라는 건가? 일상생활이라도 편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일상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팽팽한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다른 환자들과 치료사들이 힐끔힐끔 그들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는 대신 조용히 다른 기구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언쟁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이런 그의 태도가 수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분노조차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수많은 환자들이 보이는 예측 가능한 반응 중 하나일 뿐인 것 같았다. 그렇게 얼음장 같은 침묵 속에서 무의미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다. 정막을 깨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습관이었을까? 민준이 치료실 한쪽에 있는 작은 오디오에 전원을 켰다. 스피커에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 꽃의 왈츠가 흘러나왔다. 순간 수연의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멜로디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귀가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가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다. 눈을 감자 눈앞에 눈부신 조명이 터지고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파트너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그녀는 사뿐히 발끝으로 서서 무대 위를 맴돌았다. 공기의 흐름, 근육의 미세한 떨림, 음악의 박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심장 소리.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은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대 위의 여왕, 사탕 요정 그 자체였다. 오른손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아라베스크 동작의 우아한 곡선을 그렸다. 움직이지 않는 왼쪽 다리의 근육이 움찔거리는 착각마저 들었다. 아, 춤추고 싶다. 미치도록 다시 춤을 추고 싶다.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눈을 뜨자 보이는 것은 차가운 재활 치료실의 풍경과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늠름한 파트너가 아니라 차가운 쇠붙이로 만들어진 휠체어였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그동안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흐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곧 참을 수 없는 설움이 북받쳐 올라 여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다. 수십 년간 무대 위에서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때였다.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겼다. 수연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김민준이 오디오 옆에 서 있었다. 그가 음악을 끈 것이었다. 그녀는 그가 다가와 또다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식의 냉정한 조언을 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못 본 척하며 다른 치료를 강요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차가운 얼음장 같지는 않았다.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것이 동정인지 연민인지 혹은 다른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이내 나직하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수연은 텅 빈 공간에 홀로 남아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병실로 돌아온 수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의사 김민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는 왜 음악을 껐을까? 왜 아무것도 묻지 않았을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것은 그녀의 슬픔을 존중해주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에 아주 작고 미세한 실금 하나가 생겨나고 있었다. 꽃의 왈츠 사건 이후 김민준과 이수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휴전선이 그어졌다. 수연은 더 이상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지 않았고 민준은 기계적인 지시 대신 긴 침묵으로
그녀의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치료는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들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서로의 감정선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며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을 유지했다. 변화의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맑은 가을 햇살이 병실 창문을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오후, 수연의 아들이 찾아왔다. 그는 번쩍이는 구두와 잘 다려진 명품 정장 차림에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나 걱정 대신 시간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그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는 수연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네요. 이 병실도 비싸고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예요? 의사는 뭐래요?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마치 처리해야 할 골치 아픈 비즈니스 안건에 대해 보고받는 상사 같았다. 수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꼿꼿한 옆모습은 아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듯한 무심함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손끝은 감출 수 없는 상처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머니 집도 계속 비워둘 수는 없어요.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차라리 정리하고 좀 더 전문적인 요양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거긴 친구분들도 사귈 수 있고 시설도 잘 되어 있다던데요. 아들의 말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를 정리해야 할 짐으로 여기는 냉혹함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삶과 추억이 깃든 집.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독립적인 공간을 너무나 쉽게 지워버리려는 태도였다. 바로 그때 민준이 회진을 위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간호사에게 다음 환자의 상태에 대해 묻고 있었지만 열린 병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의도적으로 엿들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와 그에 맞서는 수연의 위태로운 침묵이 그의 발을 그 자리에 붙잡았다. 민주는 아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효율을 따진다는 명목으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외면해왔던 과거의 자신, 그리고 홀로 세상과 맞서고 있는 수연의 모습에서 그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모두가 떠나간 텅 빈 수술실에 홀로 남겨졌던 그날 밤의 자신처럼 그녀 역시 세상에 홀로 버려진 섬과 같았다. 알 수 없는 공감대가 그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일었다. 그날 밤 민주는 퇴근 후에도 병원에 남았다. 하지만 그는 의학 서적 대신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전설적인 발레리나들의 영상이 쉴 새 없이 재생되고 있었다. 마고 폰테인, 안나 파블로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이수연. 그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발레 용어들을 서투른 글씨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플리에 피엘리에, 탕뒤 텐두, 포르드브라, 폴데비라,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그것은 의사로서의 행위가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무너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다음날 치료 시간. 수연은 민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 미묘한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는 수연의 휠체어를 평행봉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녀가 봉을 잡고 일어서는 것을 도왔다. 이수연님, 오늘은 가벼운 플리에 필리에부터 시작해볼까요? 순간 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플리에, 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릎 굽히기 동작. 그 단어가 저 얼음 같은 남자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자신을 조롱하는 것인가?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수연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이었다. 아주 천천히 음악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체는 최대한 꼿꼿하게 세우시고요.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의 말에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는 그녀의 과거를 지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가장 빛나던 순간을 현재로 가져오려 하고 있었다. 어설픈 발음과 동작에 대한 부정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이 수연의 마음에 가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그의 지시를 따랐다. 마비된 왼쪽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릎을 굽히려 애썼다. 1cm, 2cm. 몸은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은 수십 년 전 처음 토슈즈를 신었던 어린 소녀처럼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습니다. 이번엔 탕뒤텐두입니다. 오른발 끝으로 바닥을 쓸면서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민준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다리를 드세요. 팔을 뻗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언어로, 그녀의 세계의 방식으로 말을 걸었다. 재활치료실은 어느새 그녀만의 작은 연습실이 되었다. 삐걱거리는 관절과 굳어버린 근육으로 만들어내는 동작은 볼품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만큼은 전성기 시절 못지않게 고결했다. 그날의 치료가 끝났을 때 수연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력감 대신 아주 작은 성취감이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민준이 수건을 건네며 그녀를 휠체어에 앉혔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그것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치료실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민준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까딱했을 뿐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의학적 성공보다 더 큰 파문이 일고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두 개의 섬이 아주 서툴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한 첫 번째 다리를 놓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난 몇 주간 재활치료실에는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수연의 얼어붙었던 세상에 서서히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김민준이 가져온 발레 재활은 단순한 치료법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언어를 되찾아주는 열쇠였고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자신을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지시를 따르는 환자가 아니었다. 매일의 재활은 고통스럽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 되었고 그녀는 다시금 자신의 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진전은 놀라웠다. 그녀는 이제 평행봉의 의지에 5분 이상 설 수 있었고 감각이 없던 왼쪽 팔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저릿한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다. 굳게 닫혔던 입술은 가끔 부드러운 곡선을 그렸고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민준 역시 변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더 이상 환자를 데이터의 집합체로 보지 않았다. 특히 수연 앞에서 그는 의사 가운 뒤에 숨겨진 인간 김민준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그의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 그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의 눈에 어리는 찰나의 안타까움. 수연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았다. 그들의 세션은 말이 없는 대화와도 같았다. 몸짓과 눈빛으로. 그들은 서로의 노력과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했다. 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땅에도 균열은 숨어있는 법. 그들의 관계를 무너뜨릴 폭풍은 민준의 내면에서부터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수연의 상태가 호전될수록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그는 늘 완벽한 수술, 완벽한 결과를 추구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다. 수연의 재활 과정은 그에게 있어 실패한 과거를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싶었다. 그 조급함이 화근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수연의 차트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지난 일주일간 그녀의 근력 향상 그래프가 완만한 정체기에 들어서 있었다. 그의 눈에 그것은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는 더 강한 자극, 더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수연님,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가 수연을 이끈 곳은 치료실 중앙에 있는 넓은 매트였다. 그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다른 쪽 다리를 뒤로 뻗는. 발레의 아라베스크와 유사하지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균형 감각과 근력을 요구하는 동작을 시범 보였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리예요. 난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평소의 차분함과는 다른 어떤 강요의 기운이 느껴졌다. 정체기를 극복하려면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수연은 그의 눈에서 과거의 냉정함을 다시 보았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 쌓아온 신뢰 때문에 그녀는 말없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봉을 잡고 오른발에 힘을 주며 위태롭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마비된 왼쪽 다리를 천천히 뒤로 들어 올리려 애썼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땀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왼쪽 다리는 청은망은처럼 무겁게 아래로 가라앉았다. 결국 몸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휘청했다. 민준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졌을 것이다. 젠장.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자신의 몸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그녀를 괴롭혔다. 좌절감과 수치심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매트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민준이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그녀의 좌절을 위로하는 대신 자신의 조급한 목표에 사로잡혀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수연님, 지금은 당신이 발레리나였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야 합니다. 자꾸 과거의 완벽한 동작을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지금 당신은 그저 회복이 필요한 환자일 뿐입니다. 그의 말은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 말은 수연의 가장 아픈 상처를 정면으로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환자일 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 발레 재활이라는 이름 아래 공유했던 교감, 그녀의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듯했던 그의 모든 행동이 한순간에 거짓과 위선처럼 느껴졌다. 결국 이 남자에게도 나는 그저 수많은 환자 중 하나,
고쳐야 할 고장난 몸뚱이에 불과했던 것이다.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좌절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깊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환자,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래, 난 환자지. 당신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겠지. 그녀는 그의 부축을 뿌리치고 스스로 일어서려 애썼다. 당신이 뭘 알아? 평생을 바쳐 이뤄낸 내 세계가 무너지는 기분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의사면 다야 영혼 없는 이론만 떠드는 기계 주제에 영혼 없는 기계. 그 말이 민준의 뇌리에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10년 전 수술실 앞에서 한 환자의 아내가 그에게 소리쳤던 말과 똑같았다. 당신은 감정도 없는 기계야. 살인자, 잊으려 했던 트라우마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헤집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애써 쌓아 올렸던 감정의 벽이 다시 두껍게 세워졌다. 그는 순식간에 원래의 얼음 박사로 돌아갔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돌아섰고 그들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 다음 날 수연이 치료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민준이 아니었다. 훨씬 젊은 여자 물리치료사가 웃는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이수연님. 오늘부터 제가 잠시 환자분 치료를 맡게 된 강 선생이라고 합니다. 김 박사님께서 새로운 접근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요.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치료실 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김민준은 다른 노인 환자의 다리를 기계처럼 정확한 각도로 접었다 펴고 있었다. 그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남짓이었지만 수연에게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처럼 느껴졌다. 간신히 놓았던 다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따스했던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들의 세상에는 다시 길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김민준이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진 후 재활치료실의 시간은 색을 잃고 다시 흑백으로 돌아갔다. 새로 담당이 된 젊은 강 치료사는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 그녀는 최신 이론과 기술로 무장하고 있었고 이수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성심을 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노력은 수연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수연에게 재활은 더 이상 자신과의 싸움이 아닌 의미 없는 노동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강 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굽혔지만 그곳에는 어떤 영혼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늘 치료실 저편. 다른 환자를 무표정하게 대하고 있는 김민준의 뒷모습을 향해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이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완벽한 무관심이 그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 퀴었다. 그가 옳았다. 자신은 그저 환자일 뿐이었다. 한때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착각이었다. 그는 잠시 흥미로운 케이스에 잠시 몰두했을 뿐이고 이제 그 흥미가 떨어지자 미련 없이 다른 장난감으로 옮겨간 어린아이와 같았다. 수연은 지독한 외로움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아들에게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잊히고 이제는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듯했던 그에게마저 내쳐졌다. 희망의 싹은 채 돋아나기도 전에 무참히 짓밟혔다. 절망은 독버섯처럼 그녀의 내면에서 빠르게 자라났다.
밤이 되면 그 절망은 더욱 커져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 창밖의 바람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그날 밤도 그랬다. 수연은 뜬 눈으로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귓께서 떠나지 않았다. 당신은 그저 회복이 필요한 환자일 뿐입니다. 그 말이 저주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환자, 환자, 환자. 정말 그것이 지금의 내 전부란 말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환자로 끝나는 것이란 말인가? 아니, 그녀는 속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수연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발레리나 이수연.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났던 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그 남자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내가 아직 죽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오기가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어쩌면 그것은 오기라기보다 존재의 마지막 증명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를 부르는 비상벨이 손 닿는 곳에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롯이 그녀 혼자 해내야 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를 붙잡고 위태롭게 일어섰다. 마비된 왼쪽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신력으로 버텼다. 어두운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발치에 희미한 조명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은 그녀만의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지젤의 아다지오를 그렸다. 비련의 여주인공이 추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춤. 그녀는 오른팔을 들어올려 부드러운 포르드 브라를 시도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혀 플리의 자세를 취했다. 기억은 완벽했다. 하지만 몸은 기억을 배신했다. 굳어버린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약해진 근육은 그녀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했다. 순간 그녀의 발목이 안쪽으로 꺾였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무너졌다. 그녀는 무언가 붙잡으려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 한순간에 기울어지는 끔찍한 감각, 그리고 이어진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 그녀의 몸을 후려쳤다. 왼쪽 엉덩이와 어깨의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퍼져나갔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다. 고통보다 더 그녀를 덮친 것은 지독한 무력감과 절망이었다. 결국 이것이 그녀의 현주소였다. 무대 위의 요정은커녕 제 한 몸 가누지 못해 바닥에 나뒹구는 초라한 늙은이. 그녀는 엎드린 채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흘렸다. 같은 시각 김민주는 텅 빈 자신의 아파트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수연의 분노에 찬 얼굴과 영혼 없는 기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정말 그런 인간일까? 환자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데이터와 결과에만 집착하는 차가운 의사. 그녀의 눈빛은 그가 지난 10년간 애써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란다.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결국 자정 넘어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스스로에게는 밀린 환자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명확했다. 병원, 그리고 이수연이 있는 병동이었다. 병원 복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자신의 구둣발 소리만이 섬뜩할 정도로 크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병실 앞을 지날 생각이었다.
그저 그녀가 안전하게 잠들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녀의 병실 문틈으로 희미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달빛이 비추는 차가운 바닥 위에 그녀가 쓰러져 있는 것을, 한때 무대 위를 날아다녔던 그 몸이 지금은 아무렇게나 구겨진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수술실의 실패, 환자의 죽음, 그리고 눈앞의 이 끔찍한 광경, 그의 이성과 냉철함. 얼음 박사라는 가면이 산산조각났다. 그의 안에서 터져 나온 것은 순수한 공포와 절박함이었다. 이수연님.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그녀에게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수연님,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려보세요. 그는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어디를 만져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망설였다. 그의 눈에 맺힌 것은 의사로서의 냉정한 판단이 아닌 소중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처절한 두려움이었다. 의사와 환자라는 경계선은 그날 밤 그녀가 쓰러진 그 차가운 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소멸되었다. 김민준의 다급한 외침은 새벽의 정적을 갈갈이 찢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호출이 아닌 절망의 끝에서 터져 나온 비명에 가까웠다. 복도를 울리는 그의 고함 소리에 놀란 당직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들은 치료실에서 가장 냉정하고 침착하기로 소문난 얼음 박사의 패닉에 빠진 얼굴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이동 침대 빨리. 진통제랑 부목 준비해. 민주는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그의 몸은 최고의 외과 의사였던 시절처럼 기민하게 움직였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지시를 내리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수연의 몸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고정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절박했다. 응급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 옆을 달리면서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득 찼다. 대퇴골 경부 골절, 척추 손상. 만약 그녀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조급함과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이라면 그는 차라리 자신이 대신 다쳤기를 간절히 바랐다. 엑스레이 촬영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는 하얀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10년 전 그날 밤처럼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 결국 그가 마주해야 했던 것은 싸늘한 실패의 선고였다. 그는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박사님, 젊은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다가왔다. 다행히 심각한 골절은 아닙니다. 왼쪽 고관절에 미세 골절이 보이긴 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안도감이 온몸을 덮치자 그제야 자신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수연이 있는 병실로 향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진통제 기운에 잠시 잠들었던 수연이 희미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다. 통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가장 먼저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있는 김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병실의 희미한 보조등 아래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단정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사운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왜 여기 있어요? 수연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 민주는 화들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입술을 달싹이다가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부 제 탓입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밀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민주는 오랫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잠가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10년 전 저는 대학병원에서 꽤 잘나가는 척추 전문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멀고 먼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는 자신의 구겨진 양복 바지만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당시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 손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러다 한 젊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갓 20살이 된 장래가 촉망되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교통사고로 척추신경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죠. 모두가 수술을 말렸지만 저는 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서라도 그 청년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날의 기억이 그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수술은 1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피로 때문에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던 거죠. 아주 미세한 혈관 하나를 건드렸고 그게 걷잡을 수 없는 출혈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술은 실패했습니다. 그 청년은 전신마비가 되었고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고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젊은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를 무너뜨린 차가운 의사. 그날 이후 저는 메스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기만 해도 손이 떨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환자의 가족들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감정도 없는 영혼 없는 기계라고.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재활센터로, 아무도 저의 과거를 모르는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저는 정말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환자와 거리를 두고 오직 데이터와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에게서 그 피아니스트를 보았습니다. 삶의 전부였던 것을 잃어버린 고통,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 당신을 치료하면서 저는 어쩌면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저 자신을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보지 못한 채 제 욕심만 채우려 했던 겁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채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분노나 경멸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냉정함,
그의 거리감, 그리고 그날의 그 잔인했던 말까지.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고통을 감추기 위한 위태로운 방어 기제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향했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그를 향한 깊은 연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그녀와 똑같이 부서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었다. 민준이 패배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였다. 수연은 천천히 통증이 없는 오른쪽 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침대 난간을 꽉 쥐고 있는 그의 주먹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나이 들어 주름지고 약해져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한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용서이자 이해이며 위로였다. 그 순간 10년간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차가운 얼음 성벽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김민준의 고백이 있었던 그 밤 이후 이수연의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성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환자와 의사가 만나는 치료의 공간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듬고 위태로운 온기를 나누는 작은 섬이었다. 수연의 고관절 회복은 더뎠지만 그녀는 더 이상 조급해 하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돌봐야 할 존재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자신의 망가진 몸이 아닌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10년 넘게 홀로 고통받아온 한 남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치료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민주는 다시 그녀의 유일한 담당 의사가 되었다. 병원 측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낙상한 중대한 사건이었기에 담당의 교체를 고려했지만 수연이 김민준 박사가 아니면 재활을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선언에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닌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 그들의 재활 세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민준의 모든 행동에는 깊은 후회에서 비롯된 극진한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수치나 데이터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수연의 작은 신음소리,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괜찮으십니까? 조금이라도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는 말이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직전에 섬세한 유리 세공품을 다루듯 그녀의 몸을 대했다. 발레 재활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 목표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 되었다. 자, 오늘은 손가락으로 포르트 브라를 해볼까요? 하늘에서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상상하면서요. 그의 서툰 표현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피어난 진정한 웃음이었다. 그 웃음소리에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름다운 멜로디를 다시 들은 사람처럼 민준의 탐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치유할 방법을 찾아 헤맸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의료기기 대신 낡은 필름 영사기를 들고 그녀의 병실을 찾았다. 이게 뭡니까? 수연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병실 벽에 하얀 스크린을 설치하고 영사기를 돌렸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흑백 화면이 벽에 나타났다. 화면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수연이 백조의 호수의 오데트 공주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몸짓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우아했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잊으려 애썼던, 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화면 속의 자신은 더 이상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국립영상자료원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민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한 시대를 빛냈던 별을.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존중이 그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이제 대화의 주도권은 수연에게로 넘어왔다. 그녀는 재활이 끝난 후 지친 그를 자신의 침대 옆 의자에 앉히고는 했다. 그리고 그녀만의 방식으로 그의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 그 피아니스트 이름이 뭐였나요? 어느 날 그녀가 툭 던지듯 물었다. 민주는 당황했지만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강지우 군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과거에 얽매여 스스로를 벌하는 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건 나도 잘 알아요. 나도 오랫동안 내 몸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았으니까. 하지만 그렇게 과거의 유령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의 나는 영원히 길을 잃게 되더군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대를 잃은 후의 공허함, 남편과의 불화, 세상과의 단절, 그녀의 담담한 고백 앞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 입은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의사와 환자의 경계를 넘어 빠르게 깊어졌다. 민주는 아침마다 직접 내린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 와 그녀에게 건넸다. 병원 밥이 지겹다며 가끔은 밖에서 정갈한 죽을 사다 주기도 했다. 수연은 그런 그를 위해 항상 의자 하나를 비워두고 함께 식사하기를 고집했다. 그 작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그들은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다. 민주는 자신이 읽던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연은 젊은 시절 여행했던 파리의 풍경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 대신 잔잔한 미소와 따스한 눈빛이 오고 갔다. 그는 더 이상 얼음 박사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까칠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정하고 상처 많은 남자였고 그녀는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날 밤 민준이 병실을 떠나기 전이었다. 수연이 무언가 망설이다가 그를 불렀다. 저기 김 박사, 네, 내일도 와줄 거죠? 그것은 그녀가 처음으로 드러낸 작은 의존이자 연약한 기대였다. 그 질문에 민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병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그의 대답은 의사의 의무적인 약속이 아니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굳건한 맹세처럼 들렸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길고 지독했던 겨울이 물러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다. 계절의 변화는 김민준과 이수연의 세상에도 고스란히 찾아왔다. 그들의 얼어붙었던 시간도 이제 막 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재활치료실은 더 이상 고통과 인내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웃고 격려하며 작은 성취들을 쌓아나가는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했다. 민준의 부드러운 격려 속에서 수연의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녀의 왼쪽 다리는 이제 제법 힘을 지탱할 수 있게 되었고 팔 역시 느리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오늘은 왈츠 스텝에 한번 도전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민준이 어설픈 춤 동작을 흉내내며 구령을 외쳤다. 그의 삐걱거리는 몸짓의 수연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푸흐흐. 박사님, 그건 왈츠가 아니라 오리가 뒤뚱거리는 것 같은데요. 이론은 완벽한데 몸이 안 따라주는군요. 민준도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치료실에 울려 퍼졌다.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맑고 경쾌한 소리였다. 다른 환자들과 치료사들이 신기한 듯 그들을 쳐다보았다. 얼음 박사와 가시 돋친 발레리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은 병원의 7대 불가 사이에라도 등재될 법한 광경이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치료보다도 효과적인 명약이었다. 웃음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병실 안에서의 식사 시간으로까지 이어졌다. 간호사들은 어느새 수연의 병실에 2인용 식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소박한 병원 밥상이었지만 두 사람이 마주 앉으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풍성한 식탁이 되었다. 그들은 식사를 하며 서로의 지나온 삶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우리 남편은 참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평생 무용밖에 모르는 나를 답답해하면서도 공연이 있는 날이면 제일 좋은 꽃다발을 들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죠. 내가 무대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절망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났죠. 아마 나를 더는 지켜볼 자신이 없었던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이해가 공존하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제 아내는 저와는 정반대로 아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일에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을 때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죠. 제가 병원을 그만두고 폐인처럼 지낼 때 저를 끝까지 일으켜 서려 애썼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늘 받기만 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울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조용히 이해해 주었다. 과거의 사랑과 상처를 공유하는 것은 현재의 서로를 더욱 깊이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삶 전체를 마주보고 있었다. 수연의 지혜로운 조언은 민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사님, 그 젊은 피아니스트 강지우 군 말이에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때요? 민주는 겁이 났다. 만약 그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다면 자신의 죄책감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해요. 언제까지나 과거의 어둠 속에 숨어 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민주는 몇 날 며칠을 망설이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 검색창에 강지우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놀랍게도 강지우는 절망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로 전향해 있었다. 그는 장애를 가진 음악가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최근에는 신인 작곡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사 속 사진에서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환하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주는 모니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강지훈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극을 딛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생명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위대했다. 다음 날, 민주는 수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감정에 젖어 있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보세요. 생명은 언제나 스스로 길을 찾아요. 당신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이제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을 시간이에요. 그녀의 말에 10년간 그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완전히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그 무엇보다 깊고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었다. 이수연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저의 겨울 속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진실하게 울렸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사님,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젊은 날의 사랑과는 달랐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낸 두 그루의 늙은 나무가 서로에게 조용히 뿌리를 뻗어 의지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었다. 조용하고 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했다. 병원 창밖으로 어느새 활짝 핀 목련이 봄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만개했던 목련이 꽃비를 뿌리며 지고 그 자리에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날 무렵 이수연은 마침내 퇴원 통보를 받았다. 이제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혼자서도 제법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그녀에게 그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젊은 주치의는 축하의 말을 건네며 퇴원 절차를 설명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수연과 김민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라앉았다. 퇴원은 회복의 증거이자 자유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두 사람이 애써 만들어온 작은 세계의 끝을 의미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들에게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었다. 세상과 단절된 오직 두 사람만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안전한 요새였다. 이제 그 요새를 떠나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퇴원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질문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두 사람을 가로막았다. 그는 다시 환자와 의사로 가득한 일상으로, 그녀는 텅 빈 집에서의 외로운 시간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원 밖에서도 지금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을까? 둘 다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그들의 마지막 공식적인 재활치료 시간은 애틋함으로 가득했다. 익숙한 평행봉을 잡고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곳에서의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평범했던 치료실의 모든 기구와 소독약 냄새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제 저 없이도 잘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준이 덤덤한 척하며 말했다. 박사님 덕분이죠. 수연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고마웠어요. 당신도요.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럴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퇴원 전날 밤 수연은 짐을 쌌다. 몇 달간 입었던 환자복을 개고 몇 권 안 되는 책들을 가방에 넣었다. 짐은 단출했지만 그동안 이곳에 쌓아온 추억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 민준의 연구실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이 꺼지면 우리의 인연도 끝나는 걸까
그녀는 두려웠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어렵게 찾은 온기를 다시 잃어버리는 것이. 같은 시각, 민주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텅 빈 내일의 스케줄표를 보고 있었다. 오전 10시. 이수연님, 지난 몇 달간 그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던 그 이름이 이제 지워져 있었다.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텅 비어버릴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가슴이 시렸다. 그녀가 없는 재활치료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복도, 다시 예전의 얼음 박사로, 감정 없는 유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는 10년 전보다 더 큰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때는 열정을 잃었지만 지금은 구원을 잃게 될 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위해 아들이 도착했다. 그는 여전히 바빴고 서류 몇 장에 서명을 하고 짐을 챙기며 어머니를 재촉했다. 수연은 몇 달 만에 자신의 옷을 입었다.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무력한 환자가 아닌 우아함을 잃지 않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 모습마저도 그녀의 기품을 해치지는 못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복도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착잡했다. 정들었던 간호사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민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그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조용히 사라지는 것, 환자와의 관계에 선을 긋는 것. 그녀는 실망감을 감추려 애쓰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모는 차가 기다리고 있는 병원 현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그녀는 보았다. 병원 정문 앞, 따스한 봄 햇살 아래 서 있는 한 남자를. 김민준이었다. 그는 하얀 의사 가운 대신 부드러운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복잡한 병원 입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순간 수연의 눈에는 오직 그만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준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었던 긴장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는 수연의 아들이 보내는 의아한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휠체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연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하지만 우리의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다음 치료는 저 바깥 세상에서 계속될 겁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처방전을 내렸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앞 공원에서 저와 함께 산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사와 환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말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기쁨, 그리고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번이고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만 계속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꽃처럼 옆에 서 있던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수연은 아들의 채 올라타면서도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민주는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굳건하고 따뜻한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의 선물을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상자 안에서 무엇이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이미 그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김민주는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와는 달리 그는 조금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혹시나 그녀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자신이 다시 17살 소년이 된 것만 같았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옅은 라벤더색 원피스에 하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병원복이 아닌 그녀의 모습은 어색하면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그 모습마저도 우아한 춤의 한 동작처럼 느껴졌다. 오래 기다렸어요. 그녀가 그의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물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그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다. 그저 공원을 아주 천천히 함께 걸었다. 민주는 그녀의 보폭에 완벽하게 자신의 걸음을 맞추었다. 그는 만개한 튤립의 색깔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지저귀는 새 종류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젊은 연인들처럼 뜨겁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부부처럼 편안하고 따뜻했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자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를 마주볼 수 있었다. 그날의 산책을 시작으로 그들의 세상은 병실과 치료실을 벗어나 넓게 확장되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소박하지만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함께 장을 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했고 서툰 솜씨로 함께 요리를 하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아이처럼 웃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민주는 그녀에게 시를 읽어주었고 그녀는 그에게 클래식 음악의 세계에 대해 들려주었다. 어느 주말에는 미술관을 찾았다. 수연은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마치 춤 동작을 해설하듯 그림 속 인물들의 감정과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그림보다도 그림을 바라보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더 큰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잊고 있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시간은 서로에게 조용히 스며들며 쌓여갔다. 그들은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행복을 가꾸어 나갔다. 어느 비오는 저녁, 수연은 민준이 퇴원 선물로 주었던 작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나무로 만들어진 고풍스러운 오르골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영롱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차이콥스키의 꽃의 왈츠. 그날 재활치료실에서 그녀의 눈물샘을 터뜨렸고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을 냈던 바로 그 곡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아프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추억의 배경음악 같았다. 그녀가 오르골에 빠져 있을 때 민준이 거실 한쪽에 무언가를 설치하고 있었다. 낡아 보이지만 잘 관리된 턴테이블이었다. 그가 LP판을 올리고 바늘을 올려놓자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풍성하고 깊은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역시나 왈츠곡이었다. 음악이 흐르는 방 안에서 민주는 수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마치 왕자가 무도회에서 공주에게 춤을 청하듯이 저와 춤 한 곡 추시겠습니까? 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자신의 지팡이와 아직은 온전치 않은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을 보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소파 옆에 기대어 놓고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렸다. 그가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의 춤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저 음악에 맞춰 서로에게 기댄 채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정도였다. 스텝은 엉켰고 동작은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춤이었다. 더 이상 수만 관중의 환호도 눈부신 무대 조명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함께 발을 맞춰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품 안에서. 그녀는 다시 세상의 주인공이 되었다.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10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지독한 외로움과 죄책감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스탠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부축하며 그들만의 왈츠를 추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세상을 촉촉이 적시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게 할 은혜로운 비였다. 재활치료실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마침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으로 피어나고 있었다.